지금부터 2025년 제주 애널리스트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회 세션을 맡은 한경비즈니스 이용표 부장입니다. 저희 한국경제 매거진에서는 2025년 제주 포럼에서 한국경제의 분기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와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미중 갈등이 더 거세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가계부채 부담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좀 정확히 진단해보고 특히나 해외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더 나은 상황들을 점검한 후에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드리면요. 이 자리에는 제주 포럼에 참석하신 일반 참석자 여러분들과 더불어 한국경제 매거진 주최하는 애널리스트 포럼에 참석하신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행사를 이번에 주최하신 한국경제 매거진 하영춘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하영춘 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경 비즈니스를 발행하는 한경 매거진 대표를 맡은 하영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평화의 도시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 포럼에 참석해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또 아울러서 그 일환으로 저희 제주 애널리스트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아침부터 같이 오시더라고 애써주신 애널리스트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자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외 환경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 관세 전쟁, 중국의 기술, 그다음에 국내 내수 부진 이런 것들이 겹쳐서 아마 엊그제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많이 나아지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심리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를 지향해야 하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두 분 연사분들을 모시고 귀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한국의 경제, 우리 경제를 누구보다도 걱정하시는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우리 경제를 고민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방향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 매거진 하영춘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두 분 연사를 미리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동 지평 인문사회 연구원 대표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기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셨고요. 특히나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무원으로서 한국의 위기 관리에서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셨고요. 그리고 공직 퇴임 후에는 금융 경제 관련 자문하고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현재 법무법인 지평에서 세운 지평 인문사회 연구원 대표로 재직 중이십니다. 다음으로 전병서 소장님께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은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고요. 중국 경제 및 금융 전문가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증권사 리서치, 운용사 등에서 애널리스트 및 투자 전략가로 활동하셨습니다. 삼성증권, 우리금융지주, 대우증권 등에서 계셨고요. 현재는 중국 전문 독립 리서치 기관 중국경제금융연구소를 설립해 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두 분이 따로 발표를 하실 거고요. 한 분
발표가 끝난 다음에 Q&A 간단하게 2개 정도 받고 다음 분 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중국금융경제연구소 전병소 소장님의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화면이 안 들어오는데.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전병사라고 합니다. 여의도에서 그 애널리스트 27년 했고요. 그 후에 8년은 IB하고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중국 경제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한국은 정말 천행이다 지금. 어떻게 운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지만 비관론자는 낙하산 만들고요. 낙관론자는 비행기를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 0%에서 뭐 더 빠질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 절묘한 타이밍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태풍을 몰고 온 것 같아요. 바다가 잔잔하면 고기가 큰 고기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로 250년 경작을 다 뒤집어 엎는 이 뭐 표현이 좀 묘합니다만은 아담 스미스하고 데이비드 리카르도를 묘에서 판에서 부관참시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21세기 AI 시대에 이게 중상주의로 돌아가냐. 그래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것은 저의 촉은 큰 고기가 올라온다. 바닥에 다 뒤집어지는 새로운 고기가. 근데 고기 잡기 전에 이제 그 파도에 맞아서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은 나라인가 하면은 6월 3일 날 우리 선거를 하지만 우리 윤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걸 아시고 먼저 계엄을 선포하셔가지고 우리는 답을 7월 8일 날 내게 돼 있습니다. 7월 9일에 타결하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학력고사 다른 사람들이 다 답안지 쓰고 난 다음번에 우리는 답을 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건 저는 뭐 천행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모양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5가지고요. 첫 번째 한국 얘기, 그 다음에 중국 얘기, 그 다음에 그 트럼프 시진핑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 이후에 20년간의 한국 경제 이건 정말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냐고 그러면 대통령을 잃어버렸다. 5분의 대통령 중에서 감옥 가고 탄핵하고 심지어는 이제 세상을 저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분 빼놓고는 지금 4분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있냐. 그 결과는 뭐냐고 그러면 저게 8%에서 이제 0%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아마 많은 이제 리서치 헤드분들께서 고민하시고 매일 아침 회의하시고 하지만 제일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은 왜 한국을 이렇게 때려 파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밸류업을 한국 정부가 얘기를 했고 밸류업에서 일본하고 중국은 효과를 받지만 한국은 약발이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밸류업이 아니라 그로스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간 게 벌써 22년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죠. 3% 성장을 못하는 한국에서 돈 빼서 3% 이상 성장하는 지역으로 돈을 빼가는 것은 이것은 국룰이다. 아니 월드룰이죠. 그래서 왜 삼성전자를 계속 괴롭하냐. 정말 삼성전자가 그렇게 죄를 지었냐 그렇게 못했냐 그건 아니죠. 결국은 코스닥 종목들 1000개 파는 것보다 삼성전자 하나 팔아서 정리하는 것이 쉽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은 다시 25년 전으로 돌아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겁니다. 세계 GDP 대비 미국 GDP 대비 지금 5.8인데요. 이게 이제 2000년대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퇴행이라는 건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중진국 함정 뭐 얘기를 하자면 중진국 함정은 아니고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우리가 선진국 진입한 이후로 이 퍼캡ita 인컴이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진국 병에 제대로 걸린 거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셀코레아 샥이라는 게 뭐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때려 파는 이유, 저는 답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한국 경제 어디에 서 있냐를 보려면은 저는 한국의 눈으로 보지 말고 중국의 눈으로 쳐봐야 된다. 한국을 추격하고 있는 자, 이미 추격을 넘어선 추월을 하고 있는 자의 눈으로 보면 이 93년 이후로 30년 동안에 한국은 중국 대비해서 8분의 1로 작아졌고, relative 개념으로 중국은 미국 대비해서 8배 커졌습니다. 미국 GDP 대비 8%에서 64로 늘었고, 우리는 83에서 지금 10%, 8%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랬냐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분석하시고 잘 아시는 이제 그 원수 같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추격 속도를 보면 점점 빨라지고 있고, 또 반도체 당대 대가들이 여기 계시지만 결국은 이게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반도체가 축구 정도가 우리가 잘하고 나머지는 다 중국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이제 이유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2등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한국이 잘한다는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 마켓, 중국 마켓 쉐어가 우리 쉐어를 보면 갭이 무지 큰 우리가 2등입니다. 반도체 하나 빼놓고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분석하고 하지만 저는 중국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본 느낌은 한국의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반도체 여기서 배운 것 중에서 반도체 빼놓고는 이미 배운 것의 한교형이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이거 경쟁력을 올려서 중국을 이길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죽은 자식 이제 만지기죠. 그거 어떻게 다시 돌립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우리 기술입니까? 미국에서 일본 갔다가 한국 오고 지금 중국으로 한 기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금융에 계신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 펀더멘저분들 계시지만 미국이, 일본이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 핸드폰, 노트북, 반도체 한국에 넘겨줬다고 애통해하고 징징거립니까? 전혀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50%입니다. 하이닉스 55%예요. 삼성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비자발적 다국적 기업입니다. 결국은 돈을 일하게 해서 먹으면 되는 것이지, 이 제조업에서 시골 가면 청년 회장이 65세, 70세고 이게 애들의 숫자가 이게 60만에서 이게 20만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철강화학, 조선기계, 자동차로 중국을 잡는다고, 그걸 못 이긴다고 한탄하고 극복 방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30년 동안 보면 수교 이후에 92년 동안에 딱 2회 빼놓고서는 무역 흑자를 무진했습니다. 근데 무역 흑자를 내면서 나타난 현상은 바로 달러를 7천억 불 가까이 벌었지만 성장을 갖다 바쳤다. 우리가 배운 거 다 쓰고 이제 끝났던 얘기고. 그래서 지금 한중 관계가 왜 이렇게 악화되어 있냐고 그럴 때 저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중국과 이념의 친구, 사상의 동지였던 적이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처절한 이해관계입니다. 돈 되면 친구, 돈 안 되면 남. 왜 한국이 이렇게 중국에 대한 정서가 나쁘냐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오만한 거만함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중국이 더 이상 돈이 안 된다. 최근 2년간 무역 수지 한국의 적자. 이게 답이다. 그래서 지금 한중 정서는 결국은 제가 대중 비호감 지수를 써놨는데요. 퓨 리서치에서 수한 거지만 저게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무역 수지 적자하고 관계가 밀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저렇게 적자가 크게 났냐고 그러면 보시는 이제 우리 탄핵 시리즈로 들어온 이 최근 세 분의 대통령하고 이 세계 GDP하고 갭이 무지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 누구 책임이냐 그럴 때 다 우리 책임하죠. 그러나 회사는 책임은 사장이 지는 것이고
국가는 리더가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력이 실력이다.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이게 리더의 조건이고 이걸 잘못 갖고 있는 이제 리더를 만나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저도 여기 계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처럼 뭐 기업 탐방 참 많이 가봤는데 결국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은 얼마만큼 크고 어디만큼 크고 어디까지 가냐는 평가하실 때 어떤 걸 평가하세요?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레포트 쓰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공장 치우고 밖에 나와서 이제 봤더니만 회사는 정확하게 그 회사의 사장의 그런 만큼 큽니다. 국가는 국가 지도자의 시선만큼 크는 거고요.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년 마일금, 10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간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개 인구가 10년 동안 칼 7자루만 갈면 그 칼의 예리함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면 1억 4천만 명이 칼 한 자루씩만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의 3배 되는 사람들이 칼 한 자루만 10년 동안 갈면 그 칼은 아마 바람도 벨 수 있을걸요. 중국의 지금 메드 인 차이나 2025에 최근 논란이 나온 것이지만 7개 산업에서 세계 1등 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결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저건 필연이다. 그래서 지금 샤오미가 대륙의 실수를 했다고 우리가 비웃었지만 지금은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중국은 대륙의 실력으로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실력이냐고 그럴 때 우리는 안 하고 있고 중국은 하고 있는 게 바로 휴머노id 로봇입니다. 이게 TV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용수들하고 춤을 추고 같이 마라톤을 하고 격투기를 하고 지금 운동 경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AI가 강한 건 맞는데 AI가 실제적으로 휴머노이드가 되려고 하면 산업하고 반드시 결합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산업이 없는 거죠. 테슬라에 뭐 로봇이 좋기는 한데 이게 어디다 쓰냐 하는 것에는 자동차 만드는밖에 못 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AI라고 보기보다는 AI 플러스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중에서 무슨 관계를 가려고 그럴 때 결국은 이제는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이건 우리하고 협력할 필요도 없고 필요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미래테크는 바로 CCH 이제 여기에 우리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을 어떻게 보려고 그럴 때 저는 조심해야 되는 나라지 이거 협력하고 또는 우리가 물러봐야 되는 나라는 이미 끝났다. 언제? 4년 전에.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중국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은 4년 전에 멈춰져 있는데 그 4년 동안에서는 중국이 뭘 했냐고 그러면 인류의 재앙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재앙이었고 중국의 내수가 부동산이 플랫폼 기업이 다 주고 자빠지는 불상사가 있었지만 중국이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중국은 제가 보니까 인구 1,000만 되는 도시를 6개를 봉쇄를 해봤어요. 완벽한 전쟁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4년 동안 봉쇄당하면서 거기서 모든 거래를 핸드폰으로 하는 것이 일상화됐고 아마 지금 중국 가보시면 아주 당황스러운 것은 현금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주 미칩니다. 그리고 위챗 알리페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14억의 인구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대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우리 같으면 거부감이 있고 중국도 당연히 거부감이 있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계기로 해서 여기 있다가 집에 돌아갔을 때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않는지를 검사한다는 이유로 14억의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다 빅데이터를 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두렵게 보는 것은 정보 독점, 일당 독재가 아니라 17억 5천만 대 거대한 이 빅데이터가 매일 쌓이는 것이 이게 이 AI로 계속 머리에 심어진다는 거 이게 무시막지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H20을 막았다고 그러는데 GPU를 만약에 안 막았으면 어떻게 되냐. 이미 제가 보던 AI 전쟁은 끝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번 보시라고 한 것은 붉은 것의 공습인데 어떤 공습이 있냐면 이런 공습. 중국은 지금 5개의 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바로 석유 없는 자동차, 전기차 천국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 전기차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전기차 75% 중국에서 샀습니다. 신차의 45%가 지금 중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냉장고가 없는 허마이셴셩이라는 데 가면 이거 들고 가가지고 우리 치면 그 노량진 수산시장하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합쳐서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을 합친 것이 바로 허마이셴셩입니다.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한번 봤는데 새벽에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운송돼 온 랍스타를 거기서 싱싱한 놈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랍스타 요리를 먹고 유유히 집에 들어가는 이 메커니즘이 허마이셴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송하는가 보면 어항에 있는 랍스타를 잡으면 거기서 묶어가지고 하늘로 올리면 하늘에서 우리 병원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그 트랙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주방에서 요리해갖고 이거 자리로 돌아옵니다. 아주 미칩니다. 세 번째가 완벽한 캐시리스 소사이, 지갑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외국인이 아니냐를 여권 보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갑에 현금 들고 다니면 외국인, 현금 없으면 중국인. 세 번째는 안면인식 결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난 알리바바 한국에 계신 고위직인데 이분이 오랜만에 자기도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 이제 항저우 가봤다는 거죠. 거기에서 직원들 다 악수하고 그래서 차나 한잔 하지. 그래서 갔더니 자판기에 가서 사람들이 그냥 가서 꺼내서 먹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사이에 이렇게 회사가 좋아졌나? 다 면배이 공짜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문 열고 꺼내려고 그랬더니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안면 인식으로 자동으로 급여에서 결제하는 것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 양반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안면 인식이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삼성 시안에 거기에 일이 있어서 쭉 갔었는데요. 모든 관광지에 표 살 때 제가 여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권을 줘야만이 입장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 받는데 뭐 시안이 병마용이나 화청지나 뭐 여산이나 화산이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세 군데를 제가 봤는데 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안면 인식으로 자동으로 다 체크합니다. 근데 그게 다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탕후루 하나 사서 먹고 뺑뺑면 하나 사 먹으면 그거 위챗으로 끌고 가요. 14억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5초 단위로 다 체크가 됩니다. 완벽한 캐시리스 소사이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저겁니다. 코로나 전인데 하루에 중국에서 몇만 명이 창업하냐고 그러면 하루에 2만 4천 명씩 창업했습니다. 뭐 코로나 3년은 굉장히 익셉셔널한 케이스고 근데 지금 다시 중국에서 창업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윈이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칭화베이다 후단 나온 인재들이 대기업에 취직안 하고 공기업에 취직안 하고 전부 창업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근데 이번에 딥시기 터지면서 중국의 명문대학에 이과 나온 친구들이 이제는 화웨이 안 가고 전부 AI 창업하느라고 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AI 쪽에서의 스타트업이 전 세계 스타트업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게 지금 중국에서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소매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가이드가 맨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갑 조심하시고 여권 조심하시라고 소매치기 틀린다고. 근데 중국은 요즘 관광 가면요 가이드가 지갑 조심하세요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소매치기 없어졌습니다.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데 소매치기 할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소매치기가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더 참 환장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호텔방에서요 우리 고수부지에서 짜장면 시키잖아요. 근데 중국은 호텔방에서 짜장면을 시킵니다. 근데 5성급 호텔에서 짜장면을 어떻게 시킵니까? 제가 북경에 쿤룬반덴이라고 공산당에 하는 호텔에서 직접 찍어온 건데요. 저 로비에 저런 그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가봤더니 저기 화면이 저렇게 뜹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나서 그 변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철가방이 와가지고 이게 로비에 와서 저걸 누르면 좀 문이 열립니다. 저기다가 집어넣고 제 QR을 딱 찍으면 저놈이 알아서 두루룩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초상권 때문에 사람 손만 나오는 거를 해놨는데요. 문 앞에 가서 저놈이 띵동을 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시킨 게 짜장면
QR로 찍어서 꺼내면은 유유히 배달하고 저놈이 자기가 알아서 배달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로비에 자기 자리에 와서 다음 손님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핀도어도 얘기하지만 이것도 뭐 길게 얘기 드리는 없지만 코로나가 만든 부산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이파이 지금 반간첩 때문에 중국 가면은 뭐 사진 찍다가 감옥 갈 수도 있고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 1도 없습니다. 이미 중국은 입국할 때 손 다 찍고 얼굴 다 찍고 그다음에 어디든 입장할 때 여권 다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디 갔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드라마는 우리 와이파이는 우리 여기서도 공짜로 잡히잖아요. 근데 제가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로비 라운지에서 와이파이를 쓰려고 그 리셉션에 아가씨 뭐 와이파이 번호 뭐예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대답을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셔머? 그랬더니 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가 확 날아가는 사이에 이 아가씨가 내 눈치를 긁고서 나오더니만 손을 나하고 악수하자고 여권 내놓으라. 제 여권을 갖고 가니까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겁니다. 저게 ATM처럼 키오스크처럼 생겼는데 저 밑에다가 제 여권을 지금 저기 넣고 있네요. 저기 넣으면은 여권을 인식해서 바로 오른쪽에 내 계정이 형성되고 그 밑에 와이파이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 와이파이 번호를 체크하면은 제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뭘 검색했는지 메일을 어디 보냈는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방간처법 그거 이미 다 파악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싸우고 있지만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중국말로 똘부포라는 게 싸우기는 하지만 판은 안 깬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 하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30%든 50%든 뭐 84%든 145든 이미 미국하고의 전쟁은 끝났다. 그래서 미국하고의 US 트레이드는 제로로 간다. 이게 중국의 전략이고 두 번째는 미국은 어떤 기술도 이제 첨단 기술은 중국에 주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US 테이크 프리, US 트레이드 제로, US 테이크 프리, 프리 앤 제로 전략으로 중국은 갑니다. 그래서 뭐 많이 분석하시고 뭐 하시는 미중 전쟁 어떻게 갈 거냐 하는데 지금 뭐 온 세상이 다 T 천지죠, 트리프. 근데 제가 볼 땐 테리프는 아닙니다. 미중의 전쟁은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금융에서 돈 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그렇지만 아마 날이 너무 좋아서 내일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복 받으신 분 같은데 좋은 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주도 와서 골프 치러 오면 3일에 한 번씩은 비 왔습니다. 그 날씨 요정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 골프에서 보면요, 그 항상 돈을 따가시는 분들이 패턴이 있더라고요. 아마 내일도 운동하실 때 같은 조 절대 들면 안 되는 죽음의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거, 키 작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키 크고 팔등신이고 이 드라이브 샷 잘 치는 분 그 봉입니다. 10개 치면 5개는 오비예요. 근데 키 작고 얼굴 까마신 분, 이분 조심해야 돼요. 3일에 한 번씩은 필드 나가시기 때문에 얼굴 까맣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보면은 뭐 280야드, 250m 이런 거 안 치십니다. 딱 190 치셔가지고 두 번째를 바로 붙이죠. 그리고 퍼팅은 절대로 용서가 없습니다.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관세는, 아니 관세라는 건 뭡니까? 보호할 산업이 있을 때 관세가 의미가 있는 것이, 철강학, 조선, 기계, 자동차, 핸드폰, 공장도 없는데 뭘 관세를 때립니까? 이것은 트럼프의 드라이브 샷 이거일 뿐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우리 산업 구조도 그렇고 새 정부도 마찬가지고 아마 리서치에서도 저는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최근 30년간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 팔고 미국에 소비재 팔던 시대에서 2025년을 기점으로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드디어 메이드 인 USA를 한다는 제조업으로 돌아선다는 얘기를 하고, 중국은 이제는 우리는 소비로 간다. 그럼 뭐가 되냐? 결국은 미국에 중간재 팔고 중국에 소비재를 팔아야 되는
이 현상이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30년의 관행을 바꿀 수 있냐? 이걸 바꾸면 큰 고기 잡는 것이고 못 바꾸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제 트럼프 시대에 우리한테서 오는 변화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미중 전쟁에서 결국은 중국을 미국이 이길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제조업을 기반하는 무역에서는 못 이깁니다. 왜? 미국의 적은 트럼프, 시진핑이나 이 중국이 아니고요. 미국이 적입니다. 월마트하고 이게 애플이 미국의 진짜 적입니다. 월마트의 매장이 60%가 비면 과연 견딜 수가 있냐?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 정상일 때는 소비자가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면 공급자가 갑이 됩니다. 월마트의 60%를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리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90%를 중국에서 만듭니다. 중국이 우리 롯데한테 했던 것처럼 애플의 하청 공장인 팍스콘을 6개월만 영업 정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애플 주가가 반토막 나는 순간에 미국 증시 어떻게 될 거냐? 거기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뭐 사람은 40대면 남의 말 안 듣고요. 50대면 자기 생각 절대 안 바꿉니다. 여기도 많은 이제 센터장님들, 상무님들 계시지만 저도 그런 짓 많이 했습니다. 회의하자 그래놓고 김 과장, 이 부장 얘기해봐. 그럼 끝에 가면 잘 들었고 결론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근데 7말 8초의 어르신이 자기 생각 바꾸고 그래요. 바꿀 가능성이 0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상한 미국의 저 정책을 왜 계속 밀고 가냐고 그러면 거기에 답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참모가 경쟁력이고 참모가 힘이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제가 볼 때는 B급이 C급 돈을 모아서 만든 C급 정부. 표현이 극한가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조각을 할 때 보면 조각의 중심에 그 트럼프 주니어 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마 기사 인터뷰를 쭉 보면은 이번 우리 내각에서는 1기 때하고는 달리 1기 때는 잘난 놈, 똑똑한 놈 이런 놈 많이 뽑았더니 자기 아버지 배반하고 자기 아버지 하는 것하고 반대로 가는 놈 많아가 실패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냐? 우리 아버지보다 더 똑똑한 놈, 경험 많다는 놈, 아는 척하는 놈 싹 빼버린다. 그럼 결국은 트럼프보다 못한 사람들이 다 뽑혔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인선의 기준은 능상능하. 능력이 있으면 뽑고 능력이 없으면 자르는 게 아니라 충상충하입니다. 충성심이 높으면 뽑고 충성심이 없으면 잘라버립니다. 결국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요. 위대한 미국 건설인데 작년에 미국의 정치학자들 240명이 표결한 거 보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하지 않은 대통령 거기 1번으로 트럼프가 꽂혔습니다. 물론 1등은 링컨이고요. 위대한 대통령. 가장 위대하지 않은 대통령이 트럼프였습니다. 아이러니가 가장 위대하지 않은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조각해준 이제 B급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만든 정책이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은 무역에서 기술까지 갔다가 다음은 금융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다시 백해서 무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이기냐고 그럴 때 결국은 자기가 잘하는 걸로 이겨야 되는데 중국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저 파란 색깔이 미국인데요. 파란 색깔은 중국보다도 미국이 못하는 거고 빨간색이 잘하는 건데 저쪽 오른쪽에 있는 걸로 전쟁을 해야지 왼쪽에 있는 수출, 제조 뭐 이런 걸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냐면 결국은 미국은 제조에 덫에 걸렸고 또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중국은 달러에 덫에 걸렸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조는 아무리 잘해도 영원한 금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중 전쟁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투자율에 못 미치는 저축률입니다. 그 저축은 안 하고 다 써버려서 이런 거죠. 그래도 결과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이 570만 명이 줄었고 트럼프를 당선시킨 사람은 바로 이 570만 명의 블루칼라 실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러스트벨트 되살려서 여러분들 일자리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찍은 거죠. 근데 이번에 아주 재미난 것은 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그렇게 패다가 이번에는 맨 먼저 멕시코, 캐나다를 패고 유럽을 패고 지금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호주. 자기 맹방을 지금 패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은 이것입니다. 1기 때 중국이 미국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 65%인데 이번에는 그게 줄어가지고 29% 줄었습니다. 중국 때린다고 하더라도 71%의 적자를 이걸 줄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미국 또는 트럼프의 내재적인 고민은 바로 이것 때문에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치하고 사업은요 생선 굽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자주 이 뒤집으면 살이 다 떨어지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은 아침에 했던 말 저녁에 바꾸고 어제 했던 말 오늘 바꾸고 일주일 전에 했던 거 또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결국은 생사를 걸게 되면요 이건 낙장불입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손익을 걸게 되면 이것은 들락날락입니다. 이익 나면 들어가고 손실 나면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시진핑 정부의 큰 차이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이후로 매일 이제 TV, 언론, 매스컴, X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절반은 중국 얘기입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중국은 거기에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가끔 어쩌다가 외교부 대변인 한 말씀 할까? 시진핑은 거기에 이런 방구가 없어요. 트럼프는 everyday speaking, 시진핑은 no reply.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미국이 저런 전략을 짜는 것은 거래 기술을 텍스트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시진핑은 뭐 거래 기술 같은 책을 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고서가 다릅니다. 시진핑의 참고서는 손자병법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를 이제 서로가 다른 건데 하나는 목숨을 거는 전술이고 하나는 손익을 목숨 거는 상술입니다. 그 차이가 이제 이런 결과를 내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요 공장을 어디에 지어야 되냐? 답은 보조금 많이 주고 관세 많이 때려주는 데 짓는 게 맞냐 아니면 시장 가까운 데 짓는 게 맞냐? 답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공장 짓고 배터리 반도체 뭐 짓지만 거기서 흑자 날까요? 보조금 한번 받는 건 좋은데 그 다음 어떡하나? 우리 같은 33,000달러에도 상교대가 안 되는데 83,000달러에서 상교대가 될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중 전쟁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신이 내린 사람인 것 같아요. 총 맞고도 살아남은 신이 내린 사람이 맞는데 이게 신의 한 수냐 아니면 신의 악수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신의 악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요즘 화장실에서 웃고 있는 이유가 말은 안 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제조업에서 거기서 싸움을 걸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화장실에서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중국이 과연 안심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돈 그거 3조 2천억 미국이 3조 2천억 한번 더 찍어버리면 밸류가 반으로 터지는 거죠. 그래서 금융은 영원한 제조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중의 전쟁은 제가 볼 때는 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드라이브 샷에 이제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은 서로가 두려운 게 다릅니다. 트럼프는 미스터 M이 두렵고요. M은 마켓하고 머니입니다. 시진핑은 14개 침묵하는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말 바꾼 것은 이것 때문이죠. 여론조사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말 바꿨고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요즘 유행하는 거기다가 물어봤어요. 요즘 시진핑의 이 기분이 속내가 어떠니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보고 웃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뭐냐면 중국 싸움의 기술은 보면 뭡니까? 한 명만 패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를 상대로 패는 바람에 이 시진핑은 이제 웃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정치의 성과가 뭐냐, 여론조사 뭐 이런 거 제가 볼 다 필요 없고요. 모든 것의 결론은 주가, 금리, 환율 세 개로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뭐 여기 많이 금융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은 주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 금리, 환율이 뭘 얘기를 하냐를 보면 이미 이제 답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멀쩡하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중국의 제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2억 1천만 명인데 만약에 요즘 15%가 대미 수출 비중이 한 15%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 수출에 관련된다고 하면 중국은 한 1,900만 명의 실업자가 3개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이 합의하고 중국도 이제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래 기술이라는 건 과다한 요구하고 한 명 반 죽여서 겁먹었을 때 그때서 악웃으면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협상장에 나오면 이번에 젤렌스키처럼 거기서 판을 박차고 나가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든 다음번에 이제 자기 것을 챙겨가는 뭐 이런 전략인데 지금은 딱 저 3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140% 때리다 80%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제네바 합의는 누가 이겼냐고 그러면 제가 볼 땐 무승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미난 것은 결국은 여기에 누가 왔냐는 건데 중국은 4명이 나왔고 미국은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난 것은 바로 안보 마약 담당하는 장관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미국이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겼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마약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의지를 살짝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똑같이 10%를 지금 맞춘 거잖아요. 10%는 미국은 손해보는 거죠. 그럼 무역수지 전 세계한테 다 10%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무역 적자는 줄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합의를 봤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90일 내에 1, 4분기 GDP가 마이너스 나왔는데 그 이유가 보면 수입이 많아가지고 순수출이 마이너스 나와서 그랬잖아요. 근데 2분기도 만약에 이 환율, 이 관세를 그대로 가면 수입이 또 늘게 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은 불황을 선언해야 됩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러면 증시에 미치는 것은 S&P 무디의 레이팅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국은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90일 동안 뭘 할래 그러면 이 두 부분에서의 밸런스를 보고서 90일 뒤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관련되는 문제는 지금 그 미국의 평균 관세율인데 관세율이 3%부터 51%까지 올라갔지만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이것은 정말 드라이브 샷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전쟁의 끝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에시안 업그레이드. 그래서 미국의 그 소비 제품, 일상용품을 이것을 베트남, 한국, 중국이 공급하지 않으면 안 먹고 안 쓰고 할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다른 지역으로 우회 수출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아세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미 4월달 통계를 보면 대미 수출은 중국 마이너스 25%인가 그런데 아세안 국가들이 두 자릿수 30%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시안 마켓이 어떻게 커지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가 하나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차이나 리턴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수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내수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대중 전략, 대중 수출 전략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텍스를 갖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텍스를 뛰어넘는 30%의 텍스를 뛰어넘으려 하면 그것은 테크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텍스가 이 테크, AI를 무지막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25% 관세를 받고도 중국은 작년에 대미 흑자 3천억, 전체 흑자 9,900억 불을 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25%를 결국은 국산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34%를 추가로 더 때렸다고 해도 앞으로 3년 동안 만약에 중국이 계속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생산성 향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4년 만에 30%의 프로덕티비티 향상, 이건 뭘 할래? 그건 AI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AI를 미국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은 화이트 칼라 AI를 하는 것이고 중국은 그거는 됐고 그 AI를 전부 AI 플러스라고 하는 산업에 접합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중국의 인더스트리 AI가 중국의 제조 원가, 제조 산업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어디로 갈 건지 저는 그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래 그러는데, 한국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AI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하드웨어 인프라인 반도체 데이터 센터 서버는 계속 가야 되는데, 한국이 정말 천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40년 전에 할아버지의 해안이 HBM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를 바로 폭락시키는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잘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폰노이만 구조 하에서는 한국의 메모리 회사들의 이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삼성에서 하이닉스로 이 자리가 바뀐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AI에서 우리가 못하는데 이게 아니라 선수가 바뀌면서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 HBM에서 90%의 점유율을 갖고 엔비디아 고성능 제품의 100%를 한국에 공급하는 이런 경쟁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그래서 청바지 장사하고 꽃갱이 장사가 그 서부의 골드러시 때 돈 벌었듯이 한국은 비관보다는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조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그래서 낙하산을 만들래 비행기를 만들래는 그건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은 굉장히 운이 좋은 나라고, 그 낙하산보다는 아마 비행기를 만들어서 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다시 한번 테이크오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겠나 희망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역시 전 소장님의 그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안타깝지만 저희한테 있는 시간이 9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데 질의응답은 힘들 것 같고 바로 김석동 대표님의 발표로 넘어가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세션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김석동 대표님 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면면을 보면 정말 듣고 싶은 게 많고 배우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에요. 오늘 같이 시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역사를 많이 강연을 해요. 역사를 강연하고, 제가 역사를 이렇게 강연한 목표는 이런 겁니다. 역사는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민족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제가 역사 강연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역사 강연을 굉장히 짧게 하고 그리고 근간의 국제 정세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이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인데 1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을사늑약이 있었습니다. 1900년부터요 1960년까지, 이거를 60년 한계 갑자라고 하죠. 이 60년간 굉장한 일이 있었죠. 자, 우리는요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방이 됐지만 남북 분단이 됐죠.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는 완전히 잿더미가 됐죠. 이게 우리 60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부터 2000년까지 2020년까지 또 다른 60년, 또 다른 한계의 갑자 동안 대한민국은 굉장한 일을 해냈죠. 세계 10번째 가는 국가를 건설을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계셨던 세대가 일궈놓은 그런 이 성과죠. 자, 그런데 120년이 지난 지금, 120년 전하고 국제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게 어렵게 저한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또한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120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좌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하고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기적의 드라마를 쓴 주인공입니다. 1960년부터 2020년, 60년 동안요, 세계 경제는 약 8배 남짓 성장을 했어요. 같은 기간 중에 대한민국 경제는 45배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국가를 건설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국가를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루신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은요, 1953년에 남대문 일대의 사진이고, 저쪽 사진은 최근에 제가 찍은 남대문 일대 사진입니다. 이 기간 중에요, 실질 GDP가 60배가 늘어났어요. 명목 GDP 1200배. 우리 GDP 1인당 GNI가요, 불과 60불대에서 35,000불까지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달려오신 대한민국의 건설의 주역들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왜 기적이라고 하는지 잠깐만 세계사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가끔 그야말로 잘 안 일어나야 기적입니다. 16세기 중상주의 국가가 등장한 이후에 단기간에 굉장히 잘 나간 경제권을 5개 정도 들 수 있어요. 바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일본, 이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그 나라들이 이룩한 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스페인은 세계 GDP가 1.3배 증가할 때 1.6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는 1.5배 증가할 때 5.6배, 영국은 3배 증가할 때 9배 정도, 그리고 미국은 4배 증가할 때 9배 남짓, 일본은 5배 증가할 때 14배 정도.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비교해서 그 나라가 이룩한 성장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더 있죠. 바로 60년간 세계 GDP가 8.4배 증가할 동안 저 나라는 45배가 증가해서 세계 10대 국가를 건설을 했는데,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저 나라는 잿더미 속에서 건설된 나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건설의 주역이었죠. 자, 이게 세계 지도인데 2020년에 저희가 세계 10대 국가를 드디어 건설을 했는데, 당시에요, 불과 2, 3년 사이에 러시아, 브라질, 호주, 스페인, 멕시코를 다 제쳤습니다. 그야말로 현대 경제사가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이 벌어졌죠. 자, 대한민국은 2020년에요, 세계 6번째 수출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지금 8번째 수출 국가인데요, 지금 우리는 세계 제조업 생산 순위 5위 내지 6위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 세계 4번째 정도 되는 나라를 건설을 했어요. 정말 자신 있는 나라가 이제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K컬처, K만 붙이면 이제는 세계에서 다 통하는 그런 이제 문화로도 이 융성한 국가가 됐고, 세계 군사력 순위 세계 5번째, 그리고 9번째 방산국가, 2, 3년 내에 세계 5번째 방산국가로 대한민국은 진입하도록 이미 설계되어 있죠. 굉장히 단시간 안에 굉장한 걸 이루어낸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 이 사진은요, 제가 우리 정부 수립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고가 그대로 녹아있는 장면들을 제가 사진을 차례로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고, 땀과 눈물과 여러분들의 노고가 이 사진 속에 온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건요, 굉장한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 GDP는 인력, 기술, 자본이 만들어내잖아요. 인력, 굉장한 인력입니다. 한국인 평균 IQ 107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스위스 통계예요.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GDP 대비 공교육비 세계 1위, 사교육비 1년에 40억씩 때려붓고, 그리고 유학생 수가 13만 2천 명, 인구 대비로는요, 한국 때문에 그래프를 못 그리고, 대학 진학률은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은 우리를 오버라이드할 나라가 미래에도 안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OECD 평균 근로시간이 1700시간대예요. 대한민국 2010년대 중반까지 2100시간 일했습니다. 1990년대는 3000시간 일했습니다. 머리 좋고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산업전사의 국가를 이뤘죠. 두 번째로 기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R&D에 때려봤죠. R&D, GDP 대비 R&D 투자 세계 정상급 국가입니다. 그리고 R&D 투자 절대 규모 세계 5번째입니다. 단시간 내에 기술 입국을 실현했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돈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올 수 있도록 했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 설명드릴 건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스트래티지 전략입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승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집안에서 승부를 안 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선택이 됐죠. 마지막으로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게 꼭 있어야 돼요. 저게 바로 한국인, 한민족,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한국인의 DNA, 한민족의 DNA, 여러분의 DNA를 설명을 해야 이 대한민국 현대 경제 기적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을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세요. 한국인은 굉장히 이상한 분이세요. 한국인은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상한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상한지 잘 모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상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특징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끈질긴 생존 본능의 주인공입니다. 한국인, 한민족 여러분들은요, 고대로부터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더 강해집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굉장한 걸 이룹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라는 말을 만들죠. 그게 말이 돼요? 되면 해야지. 근데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승부사 기질입니다.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쟁을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빨리 체득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됐죠. 세 번째로 집단 의지입니다. 의지는 개인의 몫인데 한국인들은 집단 의식과 집단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에서 펼쳐진 산업 현장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확립이 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휘하고 있는 그 조직이 정말 괴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척자 근성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가 사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지만은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사는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없는 나라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특징인데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세계 역사의 대부분을 다 써왔던 놀라운 장면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유라시아 대초원 동서 8,000km에 이르는 저 스텝 지역을 무대로 해서 흉노, 선비, 돌골, 몽골, 여진 이 사람들이 700년 내지 1400년씩 토탈 2500년간 세계 역사를 다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저희 연구에 의하면 또 수많은 고대사 연구하는 그 연구에 의하면은 이 흉노, 선비, 돌골, 몽골, 여진 이들이 우리는 오랑캐라고 한마디로 뭉개버리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고조선 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조선의 적손 민족으로 지금 한반도까지 와 계신 거고 바로 흉노, 선비, 돌골, 몽골, 여진은 바로 고조선족으로서 그 유럽 지역까지 진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타 강사를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어요. 어떻게 요약하셨냐 그러면요, 단재 신초 선생님인데
조선 삼국사에서 여진, 선비, 몽골, 흉노 등은 원래 여러분의 동족이었다. 흉노, 선비, 몽골은 여러분에게서 분리됐다. 그리고 흉노는 조선의 속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민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엄청난 DNA의 소유자로 근세에서 그야말로 세계 10대 국가를 건설하는 저력을 발휘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굉장한 일을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를 오늘은 잠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경제는 지금 굉장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환기에 있다는 게 하도 많이 들으셔갖고 또 전환기냐 하실지 모릅니다. 잘 한번 같이 보자고요. 이 사진은 제가 북극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제가 북극도 다녀왔어요. 자,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떤 모습인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굉장히 눈에 익은 그래프입니다. 이게 미국 FRB의 그 페드 펀드 금리표입니다. 1980년에 이 금리가 20%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요, 이게 0%까지 갔어요. 40년 동안 0%까지. 제가요, 이 당시에 처음 재무부에서 제가 사무관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제가 1일 보고를 했습니다. 장관실로 1일 보고를 했는데 그때 로이터, AP 다우존스 옛날에 찢었어요. 종이를 이 다트로 지금 찢어갖고 그걸 번역을 해서 1일 보고합니다. 이때요 모기지 금리가 27%였어요. 자, 여러분 이게 20% 금리가 0%로 갔어요. 저는 이제 매크로 경제를 실제로 제 손으로 운영하기 제가 35년을 제가 직접 했었거든요. 금리를 직접 정합니다. 그리고 통화량을 정해요. 그리고 환율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보면요, 20%에서 0%를 간다는 얘기는 돈을 엄청나게 푼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정책을 해보면요, 굉장히 이런 데 유혹을 느낍니다. 돈을 풀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납니다. 경제는 즉시 좋아집니다. 거짓말같이 좋아집니다. 돈을 풀면요. 특히 우리처럼 성장 경제 시절에 더 그랬습니다. 근데 왜 못 풀까요? 저렇게 쉬운 거를 돈만 풀면 경제가 풀리는데 왜 못 풀어요? 우리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못 푼다고 우리 배우잖아요. 경제학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한번 보자고요. 이게 미국의 지난 40년 동안에 1980년부터 2020년까지 한번 물가를 보자고요. 돈을 저렇게 풀었는데 물가가 저렇게 안정됐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물가가 저렇게 안정됐다고요. 이 40년간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지구상에 정말 없던 일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잘 살게 됐습니다. 신흥 국가도 잘 살게 됐어요. 못 사는 나라가 없어요. 다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올랐을까요? 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이라는 무한 생산 공장이 지구상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풀어서 수요를 늘려도 공급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당시에 신자유주의가 풍미를 했습니다. 당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데서 원료를 조달하다가 가장 싼 데서 조립을 해서 세계가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될 수 있죠. 셋째, 이 시기에 IT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안정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요 정말 잘 살았던 시기입니다. 정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대한민국이 이 틈을 탔어요. 대한민국이 이 시대를 가장 잘 활용을 해서 그렇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돈을 풀어서 전 돈도 풀어보고 긴축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돈을 풀어요.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면요. 금리는 낮아질 수 있지만은 그 빚이 없어지나요? 금리를 낮춰도 빚은 안 없어져요. 그 빚이 어디로 가요? 그 빚은 주머니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전 세계는요. 지난 40년 동안 빚을 어마어마하게 늘렸고 더더구나 통화를 늘리면은 화폐 가치는 절하가 돼요. 그죠? 돈을 막 찍어내면 화폐 가치 절하되잖아요.
세계 각국이 절하되기를 원하잖아요.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 찍다 보니까 다 같이 금리도 낮추고 화폐도 늘리고 했는데 문제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은 자산이 되죠.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가계, 기업, 정부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어디로 갔는지. 자, 가계, 기업, 정부한테 간 빚, GDP 대비 총부채로 갔다고요. 이 총부채가 선진국은 95년에 이게 비교 가능한 연도 첫 해예요. 208%였던 게 이게 300%까지 갔었어요. 이게 GDP 대비 총부채 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무려 50%나 늘었어요. 자, 미국 보세요. 190에서 280 갔다가 지금 열심히 줄이고 있죠. 일본 볼까요? 400%가 넘었다가 지금 400% 육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신흥국은 97%에서 208에 갔어요. 그다음에 중국은 97에서 283. 저건 지방정부 융자기구 뺀 거예요. 지방정부 거 빼고도 저러요. 지방정부 수십 프로가 이상 될 거예요. 저걸 빼고도 저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40에서 270 2배 같습니다. 우리는 정부 부채는 50% 미만 수준에 있지만 가계 부채, 기업 부채는 세계 정상급입니다. 이 가계 부채, 기업 부채가 터지면 어디로 오나요? 결국 정부 부채로 다 오죠. 우리 경험했잖아요. 공적 자금이라 이런 거죠. 자,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는 저금리 속에서 정말 전 세계가 다 잘 살고 심지어는 신흥국가까지도 다 잘 살게 됐는데 문제는요. 이런 폭약을 우리는 쌓은 거예요. 인류는 이렇게 잘 사는 대신에 폭약을 쌓아놨어요. 자, 문제는요. 이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FRB 총자산 그래프입니다. 보세요. 리만 이후에 이렇게 터뜨린 거 보세요. 이 그래프 하나만 보면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대로 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다우존스 주가하고 S&P 500 한번 보십시오. 저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러분 늘 보시던 거죠. 섬찟하죠. 어디서 섬찟합니까? 자, 가다 1970년부터 그렸는데 2010년부터 보세요. 여러분 수직 상승입니다. 저게 저대로 간다고요? 자, 지금 저기 꺾였잖아요. 이렇게. 자, 2010년부터 보세요. 여러분 이 그래프 한 장만 옆으로 책상 앞에 붙여놓아 보세요. 여러분 저게 저대로 가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마술입니다. 마술. 정책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못 가요. 무시무시한 장면. 언제 누가 터뜨릴지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연히 저렇게 꺾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인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돌아보면 나오죠. 자, 이렇게 폭약을 쌓았는데 문제는요. 이번엔 뇌관이 등장을 해요. 각종 뇌관이 등장. 미중 패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침체, 트럼프의 등장 쫙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동안 우리는 인류는 40년 이상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을 구가했다가 이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시대를 상당 기간 겪게 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더욱 위험한 우리 장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장면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이런데 그래서 세계 경제에 대해서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어려운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다라고 분석하는 학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국제 정세 또한 45년 2차 대전 후에 가장 어려운 국면이 가장 또 풀기 어려운 미로 속을 헤매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는 아까 120년 역사를 말씀드리는 게 60년 고생에 60년 정말 잘 나갔는데 새로운 120년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봐야 될 게 매크로한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요 세계 국제 정세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절대 빠뜨리면 되지 않는 문제가 기축통화 달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애널리스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 화폐가 US 100불짜리 화폐입니다. 저 화폐를 찍는 저 화폐는요 마술의 종이 쪼가리예요. 저 가면요 어디를 가나 물건도 살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종이 쪼가리인데 저 US 100불 찍는데요 9.4센트 100 몇십 원이면 찍습니다. 저거 하나 찍으면은 전 세계 가서 다 쓸 수 있어요. 자, 저게 왜 그런가요? 저거는 소위 말하는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기축 통화가 됐냐라고 하는 걸 잠깐만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 사진이 바로 미국은 뉴햄프셔 주의 그 브레튼 우즈라는 데요. 19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 회의를 하는 이유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면 세계 무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교역을 해야 되냐에 대한 회의를 한 겁니다. 이 회의는 전 세계 40여 개국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영국 대표가 존 메이나드 케인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케인즈가 영국 대표고 미국 대표가 화이트라는 재무장관입니다. 저 회의에서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국제 통화를 만들자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에 의해서 한 방에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복잡한 거 필요 없고 달러를 쓰자. 야, 달러 웅성웅성거립니다. 달러가 뭔데 우리가 달러 쓰냐 하니까 US 35달러, 35불을 가지고 오면 금 1온수를 주겠다고 오파를 내요. 그러면 그래? 그거 괜찮은 방법이다. 35불만 갖고 오면 금을 1온수 준단 말이지. 31g쯤 돼요. 자, 근데 이 금값이 지금 어떻게 됐나 잠깐만 볼까요? 이게 금 1온수 가격입니다. 그때 35불이어서 지금 3,500불 갔잖아요. 3,500불 갔어요. 저 금값이 3,500불 갔는데 자, 금 1온수를 가지고 오면 35불 주겠다는데 그럼 미국에 금이 있냐? 그 당시에 미국이 거의 전 세계 금의 70 내지 80%를 미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 대전 때부터 유럽이 무기를 사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달러 사기 위해서 금 다 갖다 줬다고요. 그래서 세계의 금을 대부분 미국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체제가 성립이 됐는데 문제는요. 자, 이렇게 잘 지나갔어요. US 35불을 가지고 오면은 금 1온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썼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196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서부터 무역 적자, 재정 적자 하면서 마구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먼저 나서죠. 야, 나 금, 야, 좀 못 믿겠다. 금 찾아와라. 금 찾으러 갑니다. 한꺼번에 100톤씩 찾아와요. 그 다음에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 때문에 고생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찾으러 가요. 그래서 남유럽 국가들이 찾으러 가요. 나중에 영국까지 찾으러 갑니다. 다 찾으러 가니까 이때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에요. 1971년에 다 찾으러 오니까 잠깐 기다려라. 지금부터 회의 좀 해보고 결론 낼게. 그러고 들어가서 지하방가 가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한 후에 결론은 이제 안 바꿔준다. 배째라. 그러니까 이게 닉슨 쇼크입니다. 안 바꿔주기로 합니다. 1971년 8월 15일 드디어 달러가 해방됐죠. 자, 문제는요. 이러니까 혼란 속에 세계 경제는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1973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게 오펙들이 담합을 해서 오일 생산량을 줄이니까 오일값이 금값이 되는 거지. 오일이 금이야. 그래서 이거는 오일 패권의 시대로 간 거예요. 자, 이때 오일이 이렇게 귀한 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헨리 키신저가 등장을 해서 파이잘 사우디 국왕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저기 아랍 국가들은 왕정에서 자꾸 공화제로 바뀌는 추세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우디도 불안하죠. 사우디 찾아가서 오파를 냅니다. 자, 당신 불안할 텐데 미국이
당신을 지키기 위한 군대도 훈련시켜주고 무기도 대주고 그리고 당신의 기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도 보내주고 그리고 기름을 수송하는 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 항공모함을 갖다 줄게. 오파를 잡니다. 그래서 파이잘 왕이 물어보죠.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냐? 당신은 기름 파는 거 좋은데 달러만 받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대부터는 달러가 없으면 기름을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가 패권 통화의 지위를 계속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페트로 달러라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요. 이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무사하게 달러가 기축 통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요. 미국이 여러 나라하고 적대적 관계가 되잖아요. 이란,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러다 보니까 이 달러 패권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원심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더구나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확대되면서 미국 달러 지위가 약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고 더더구나요. 이 브릭스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브릭스가 지금 처음에 이제 4개 나라로 출발해서 그다음 5개 나라, 지금은 10개 나라예요. 이제 사우디는 원래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미국 설득해서 안 들어갔어요. 저 작년에 4나라가 추가로 들어갔고 그러면 1월 1일 날 인도네시아가 들어갔습니다. 저 10나라들이요. 지금 그 앞으로도 40개국이 지금 줄 섰습니다. 저 10나라만 해도 세계 인구의 48.5%예요. 그 GDP, PPP 기준에서 41%입니다. 저 브릭스가요. 자체 통화를 만들겠다 그러고 탈달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굉장한 견제구를 지금 던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레이엄 앨리슨이 예정된 전쟁에 쓰고 있는데 자, 이 중국이요. 2001년에 WTO 가입을 해요. 이때 빌 클린턴 때입니다. 가입을 하면서 2013년에 미국 제치고 세계 1위 무역국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2번째 GDP 국가가 됐어요. 이게 굉장한 이제 세력으로 부상을 했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미국 GDP 78%가 되는 시점이 트럼프 일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자, 보세요. 실질 GDP 추이를 보면요. 지금 빨간 게 일본인데 일본은 45% 왔을 때 미일 패권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때 70%를 넘어서기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내려앉았죠. 그 다음에 저 녹색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부상을 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 아래 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수지 한 나라는 흑자표, 한 나라는 적자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 실질 GDP가 아니라 저거는 이제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데요. 미국이 무디스가 지난번에 AAA에서 한 단계 낮췄죠. S&P는 2011년에 이미 낮췄었고 피치도 2, 3년 전에 낮췄습니다.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2단계 위에 있죠. 자, 그런데 이 미중 패권 전쟁, 이거 제가 그린 표인데요. 패권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각자 세력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않고 블록화해서 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정말 안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미국에 트럼프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하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 등장한 걸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트럼프는요. 등장할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보세요. 미국의 2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미국 무역 적자가요. 9천억 불이에요. 저거는요.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뭐라 그래요? 국가 비상사태다. 그러므로 상호간세 부가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미국 무역 적자국 보세요. 미국이 어디서 적자 보냐 그러면 중국 2,700억 불 쭉 내려오는데
한국 600억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1년에 600억 불의 흑자를 내고 있다고요.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자, 그다음에 재정 적자 보세요. 자, 작년에요 1조 8천억 불 재정 적자입니다. 저게요 미국 GDP 6%가 넘습니다. 저거를 트럼프는 3% 밑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이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보면은 왜 트럼프가 저러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는 바로 그 장표입니다. 이거를 보고 미국이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미국이 이제 국채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자고요. 총 연방 부채가 36조 4천억 불이에요. 야, 이 중에요 그 퍼블릭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29조 원. 그다음에 정부 내에 있는 게 7조 4천억 불인데 해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게 8조 7천억 불이에요. 생각보다는 안 많죠. 그러나 저 규모는 만만치 않은 규모입니다. 저걸 국가별로 누가 가지고 있냐 보면 일본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영국이에요. 그동안은 오랫동안 2009년 이후에 중국이 항상 2등이었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3등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채 그래프인데요. 이게 보면요. 이게 그냥 우상향뿐만 아니라 이게 속도가 무시 못할 속도로 가죠. 그래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정책을 뭐 하는지 여러분 헷갈리죠. 제가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트럼프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를 재건하겠다. 왜?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 두 개를 해결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얘기고, 그걸 통해서 달러 패권을 계속 가도록 하겠다. 아까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트럼프는 심플합니다. 이게 마가예요. 마가라는 거는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줄여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도 견제해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가상화폐 또 활용하겠다 하는 이제 그 구도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몰로주의라는 거 아시잖아요. 몰로주의. 몰로주의는 1823년에 제임스 몰로 5대 대통령이 제임스 몰로가 이제 한 건데, 우리는 몰로주의를 학교 다닐 때 잘못 배워 갖고 있죠. 미국의 고립주의라고 하는데 미국이 고립주의가 아니고 몰로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나는 미국은 유럽에 간섭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니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식민지 방 빼라는 게 그게 몰로주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신몰로주의를 주장을 해요. 보세요. 이 그래프,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바로 몰로주의의 대상인 겁니다. 자, 보세요. 트럼프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하나 뭐 이빨이 딱딱 맞아 떨어져요. 자, 여기 미국인데 카나다하고 지금 멕시코를 이번에 제일 먼저 때렸죠. 핑계는 펜타닐로에서 제일 먼저 관세 먼저 때렸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상했잖아요. 자기들하고 제일 맹방인데 무역 협정도 있고 제일 먼저 때려요. 그 이유는 중국의 우회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사전에 봉쇄하는 겁니다. 핑계는 펜타닐로. 그래서 두 나라가 처음에는 막 달라들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왜 그런지 이제 알았어. 그래서 조용합니다. 멕시코, 카나다가 진짜 조용해졌어요. 자, 그다음에 트럼프가 갑자기 파나마 내놔라 그럽니다. 파나마 운하 내놓으라고 합니다. 파나마 내 거다.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아메리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갑자기 알래스카에 LNG 파가라고 그러죠. 이게 그겁니다. 이게 아메리카입니다. 그다음에 갑자기 그린란드 내 거다 그러죠. 여러분 뜬금없지 않았어요? 그린란드는요 유럽이 아니에요.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신몰로주의, 몰로주의에서 보면은 저거는 아메리카의 땅인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번에 상호 관세 발표한 거 보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니카라과 빼고는 이 남쪽 남미는 최저한으로 매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신몰로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확고한 게 들어가 있어요. 자, 마가
그리고 신몰로주의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신몰로주의라는 거는 옛날의 몰로주의하고는 궤를 달리합니다. 조금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야 트럼프가 이제 움직이니까 여러분 참 요즘 보시면요 그 미국 경제 지표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여기 보시면 미국의 CPI, 미국의 주가, 그다음에 뭐 미국 금리 이런 거는 아셔도 한국 금리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런가 하면요. 미국이 21조 2천억 불, 전 세계 GDP 25%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인구 3억 4천 명에 1인당 GNA가 8만 2천 달러 기축통화국. 미국을 빼고는요 장사할 길이 없어요. 미국을 가장 좋은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금리, 고용, 환율, 무역, 재정, 관세가 이게 다 우리 관심거리지. 자, 그런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하겠다 그러냐 그러면은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이 두 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 잔뜩 나오죠.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 그리고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이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자, 감세, 관세, 약달러, 저물가, 저금리 이게 이제 기본 축이에요. 근데 제가 저 그려놓은 건데 제가 근데 곰곰이 그리면서 생각해요. 저게 어떤 거는 저 파란 거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빨간 거는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요. 저 트럼프 바보 아니야? 미국 진보 언론들이 트럼프 바보 취급합니다. 우리도 언론들이 그냥 미국에 쓰면 대충 해서 뭐 무슨 널뛰냐? 그러나 저 보세요. 저게요. 우리는 정태적으로 스태티스틱스로 그냥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그러나 트럼프는 하나하나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 빨간 거를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를 또 새로운 구상으로 다이나믹스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한테 앞으로 닥칠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정말 큰 문제가 닥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트럼프 관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기본 관세를 물리고 그다음에 상호 관세 이번에 물렸고 품목 관세는 따로 있고 나머지 징벌적 관세도 따로 있는데 이거 이제 다 법이 이제 기초 법이 다 틀려요. 4개 법으로 이제 저걸 하고 있는데 법이 하나씩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제 그 연방무역법원이 저기 안 된다. 그래서 저기 무효화시켰잖아요. 근데 항고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효력 유지 시켰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이 그렇게 했으면은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는 고입니다. 무조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간다고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어떤 영향이냐? 자, 각 영향은 바쁘니까 우리 한국만 보면 단기적으로는 수출, 그다음에 성장, 그다음에 금융시장 불안정 우리한테 좋지 않은 재료가 틀림없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요 결코 대한민국 경제에 나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요 굉장히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굉장히 지금 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10대 산업 중에 좀 살아남을 산업이 정말 경쟁에서 이길 만한 산업이 별로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왔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전부터 강연을 했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대로 제가 했으면 저도 큰 돈 벌었을 텐데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2가지를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전 세계가 2차 대전 후에 전쟁이 없다가 갑자기 전쟁이 생겼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 무기를 이제 준비를 해는 거야. 근데 세상에 보니까 무기 만드는 나라가 없어. 40년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무기 제대로 만든 나라는 미국, 소련, 중국, 대한민국, 북한 그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 무기 사오겠어? 살 데가 없잖아요.
무기는 급한데 왜 급해요? 이 나토 국가들이 자기 무기 구해서 무기와 탄약을 우크라이나 갖다 줬잖아요. 자기는 텅 비었잖아. 빈 데를 메꿔야 되는데 누가 메꿔요? 메꿀 데가 없지. 미국도 저기 써야 되니까. 중국, 러시아한테 달라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자고 한국어 갖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엄청난 성과를 줄 거다라고 제가 몇 년 전쟁 후부터 얘기했는데 저는 막상 못 샀습니다. 그때 들은 분 중에 3분은 저한테 얘기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죽자고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정말 무기 산업에 정말 올인했는데 그래서 굉장해서 자, 그다음에 요거 다음 사진을 안 갖고 왔네. 제가 여기 무기 사진으로 다 바꿔놨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곧이어 이제 저 전쟁 끝납니다. 그러면 재건 사업이 일어나요. 1,200조 시장입니다. 저 시장은요 정말 대한민국 독점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방위 산업과 재건 산업 여기에 우리는 대한민국은 기회가 있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중국 잠깐만 보겠습니다. 중국이요. 아까 시간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요점만 얘기할게요. 중국은 정말 우리가 버겁습니다. 중국 제조 2025 2015년에 발표했어요. 세계 10대 핵심 산업 집중 육성한다는데 우리 거하고 도장 찍고 똑같습니다. 참 정말 제가 저 때부터 진짜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쌍순환 전략 그래서 이제 내수도 키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14자 5개년 계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2035년에는 선진국 진입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국은 굉장하게 국가가 진짜 힘을 결집을 해서 국가 발전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경제가 굉장히 부진해요. 부동산을 비롯해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무너질 거를 걱정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중 패권 전쟁은 끝이 안 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중국 시장이 30% 육박했었어요. 홍콩 5% 포함하면 지금은 20% 밑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 분쟁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잃고 있고 중국에서 대체 산업을 일으키고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일본이요 1980년대에는요 세계 1위 반도체 국가였습니다. 세계 1위 NEC 10대 반도체 회사 중에 6개가 일본 회사였어요. 저는 이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망하는 현장인데 이때 미국이 일본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켰습니다. 통상법 301조, 신통상법 301조를 통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을 붕괴시켰고 그리고 1985년 프라자 회담을 통해서 당시에 260엔, 달러당 260엔을 1년 반 후에 120엔 그리고 수년 후에 80엔 우리 같으면 뭐가 됐어요? 300원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수출을 포기하고 내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 공급을 시작하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그 금리가 투자와 소비로 안 가고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95년에 피크를 치고 이후 30년 동안 중국은 잃어버린 나라가 됐죠. 그전 10년까지 합하면 40년 동안 나라가 잊어버려 갖고 우리의 보다 신용등급이 2단계나 아래입니다. 자, 그러나 일본 경제는 부활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물론이고 엔화 강세 기조로 가고 특히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건에는 시간은 걸릴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중동 정세 또한 그동안 미국이 잠깐 손놨다가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이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본격적인 행보를 짧은 시간에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분쟁 이게 이제 도처에 이제 도처에 이제 폭탄입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그다음에 후티 반군까지 해서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대로 터지면 또 한번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면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잠깐 우리 경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를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정말 우리 1960년부터 2020년까지 60년간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기적의 결과를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과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세계 정상급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이거 보세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세계 정상급이에요. 저출산 고령화 보실래요? 보세요. 우리 출산율 보세요. 그리고 버블, 구조조정 지연. 우리는요, 지난 25년 가까이 구조조정이라는 걸 안 한 나라예요. 아픈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암이 생겨도 그냥 가는 나라예요. 우리는 구조조정 안 했습니다. 도처의 대규모 부실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 시장 위기, 정치 사회 갈등, 성장 동력 상실. 여러분, 금년에 맨 처음 뭐라 그랬어요? 정말 2.0% 성장한다 그랬고, 그러다가 1.8% 한다 그랬고, 한국은행이 1.5% 했다가 금년에 0.8이라고 그러고, 주요 연구기관은 이제 0.5%라고 합니다. 잠재 성장률 해놓은 거 보실래요? 이게 잠재 성장률 전망입니다. 이러고 자, 이게요,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이미 들어간 거예요. 저는 매크로를 35년을 봤거든요. 분기마다 보면 35년을 제가 살아왔는데, 이거는요, 이제는 복원력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보세요.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8%입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0% 될 거예요. 0. 마이너스 5와 0. 조금 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는요, 나라가 완전히 고장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고장난 거를 굉장히 대범하게 넘겨요. 보세요.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은 정말 학계, 기업계, 언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이게 나라냐? 세계 경제가 2.8% 성장하는데 우리는 0% 성장하고, 문제는 그게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한국은행의 잠재 성장률 공식 전망을 보고도 아무도 놀라지도 않고 행동에 나서지도 않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대한민국 경제는요, 지금 냄비에다가, 큰 냄비에 개구리 넣고 삶고 있는 거예요. 지금 뜨뜻하다가 이제 뜨거워졌어. 지금 튀어나오지 않으면 삶습니다. 금년이 1905년에서 120년 지난 을사년이에요. 120년 전 을사년 다음에 5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술국치가 있었죠. 참 무섭습니다. 문제는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자, 이거는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우리는 100m 달리는 속도로 1km를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 가쁜 거예요. 이게 숨 가쁜 현상이에요. 자, 숨이 가쁘면 뭘 해야 돼요? 숨 고르기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숨 고르기를 하려고 딱 문 열고 나와봤더니 터널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숨 쉬다가 죽게 생겼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오늘입니다. 1997년 IMF 때는 우리는 나빴지만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후에 제일 좋았습니다. 우리만 고치면 해결됐어. 그래서 우리는 고치고 해결했어. 2008년 대한민국 시스템이요, 전 세계 최강, 당군 이래 제일 좋았습니다. 부채도 낮고 인프라도 좋았고 굉장히 좋았어요. 부실 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기업 부실 정리, 금융 부실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어려워도 우리는 버텨냈습니다. 이번에는요, 둘 다 어렵습니다. 굉장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끝날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민족, 한국인 여러분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더 강해진다 그랬죠. 보세요. 우리는 DNA, 끈질긴 생존 본능, 승부사 기질, 강한 집단의지, 개척자 근성,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낼 겁니다. 이겨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자, 결론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성장 의지를 이제 해볼게요. 성장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질곡으로부터 헤어나서 성장해야 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국민적 합의는요, 국민적 합의가 일어나면 뭘 해야 됩니까? 경제사회 구조개혁 해야 됩니다. 그 구조개혁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의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가격에 대한 신뢰, 정부의 과도한 개입, 이거는요 경제 정책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국민 대타협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요, 우리는 마지막 전쟁에 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서 지면 5년 후에 경술국치를 당하듯이 더한 걸 당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번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고 기업이고 그리고 국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군인이 나가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 전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군인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나라가 이 군인을 목에 칼 씌우고 수갑 채우고 쇠사슬 묶고 굶기고 맷 때리고 해서 전쟁에 내보냅니까? 아니죠. 다 풀어주고 잘 먹이고 무기 주고 탄약하고 주고 그래서 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전쟁은 마지막 전쟁인데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이 나가서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어차피 마지막 전쟁입니다. 모든 규제를 철폐해주고 다 수갑, 칼 이게 다 풀어주라고요.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대한민국이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서 이 마지막 전쟁에 임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상황은요, 세계 경제 상황이 그렇고 국제 정세가 그렇고 대한민국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어디 하나 우리를 편하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역 중에 주역이 있어요. 여러분, 참 120년 전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정말 우리 선조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시는데 정말 여러분 노고를 다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편하신데 앉으시면 돼요. 예,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게 좀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 거는 저희 수능 볼 때 이후로 참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지금의 세계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란 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애널리스트님들이라 발표하신 내용을 자기의 보고서에 뭐 PT 자료에 쓸 수 있고 저희도 이제 기사화해서 쓸 수 있게 되어서 그 이 발표가 좀 더 여러 군데에 퍼져 나갈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만 알고 있기는 너무 좀 아까운 강의였었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질의응답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미 폐막식이 시작해가지고 이미 폐막식이 시작해서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좀 넉넉한 시간으로 다시 뭐 오늘의 연사님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다시 좀 모셔서 좀 충분히 대화도 하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열띤 강의해주신 저희 김석동 대표님 그리고 전병소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들게 제주까지 오셔서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뭐 제주 포럼 그리고 한국경제 매거진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 그리고 포럼에 참석해 주신 그 애널리스트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국경제 매거진이 마련한 한국경제의 분기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